자, 이제부터는 김광균 시인의 추일서점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작품을 쭉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가 주는 이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2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간다. 자,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의 어떤 서구적인 풍경화를 연상시키는 그런 시죠. 우리가 흔히 이거 이제 자유시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시는 모두가 다 자유시인 거죠. 그 시조를 빼놓고는. 그리고 이미지가 그대로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 그림을 그리듯한, 그래서 그걸 회화시라고 그러죠. 회화적인 시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역시 정서를 다루었어요. 어떤 서사 구조가 아닌 겁니다. 어떤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겨나는 심상을 갖다가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이제 어떤 좀 지식을 중시 여기는 주지시라고 그러죠. 어떤 서구적인 이미지 중심의 주지시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른바 서구 도시 문명이 갖는 기계적, 물질적 심상에 주력해서 마치 서양 화가가 서양의 풍경을 그림 그리듯이 시를 이렇게 써내려갔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어떤 가을의 풍경인데 좀 슬픈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서부터 한번 쭉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자, 여기 망명정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시에서는 망명이라는 한자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버릴 망자에다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목숨을 살리는 거죠. 일제치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권을 일본 그 제국주의에 수탈당한 이후에 결국 상하이 이쪽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에서 임시정부를 꾸리죠. 그러한 정부가 바로 망명정부입니다. 근데 그런 정부가 화폐를 발행했다고 해서 하등의 쓸모가 없겠죠. 결국 낙엽은 이 폴란드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도망가버리고 아주 독일군에 의해서 폐허가 된 그러한 망명정부의 집회 쪼가리와 같다. 그래서 둘 다 가치없고 초라하며 어수선하게 그 가을날의 뒹구는 낙엽을 비유한 말입니다. 여기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굉장히 서구적이고 1930년대 일제치하에서는 굉장히 참신한 표현이었던 거죠. 즉 여름날에 화려함, 그 쭉쭉 뻗은 이파리며 줄기며 그 활기, 광합성, 그 활기를 잃어버리고 낙엽이 돼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 쓸쓸한 모습으로 가치없는 망명정부의 집회 조각으로 비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낙엽과
망명정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둘 다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황량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그 다음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낙엽이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이런 꿀로 결국 사물을 주어로 한 무생물을 주어로 한 표현인 거죠. 이 자체가 굉장히 영어적인 서구적인 발상인 겁니다. 무생물을 주어로 한 그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포화, 포탄, 화는 그 총이나 대포가 뿜을 때 나는 그 불을 말하는 거죠. 포화. 그래서 총불을 쏠 때 나는 그 불길에 이지러진, 아주 박살이 난, 그렇게 부서진, 폐허로 변해버린 이 폴란드에 있는 도룬시, 폐허가 된 그 잔재 위에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황량하게. 그런 하늘을 생각해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2차 세계대전에 어떤 참화, 어떤 문명 비판적인 요소가 있죠. 그 전쟁의 참화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인류가 갈고 닦아온 문명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자학을 하는, 그래서 인간이 쌓아온 문명을 파괴하는 그런 문명의 어떤 잘못된 결과를 조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여기에서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구겨진 넥타이처럼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역시 구겨진 넥타이, 이것도 굉장히 도시적인 이미지에 좀 지적인 그런 모습이 있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1930년대 그 어떤 일제치하에 조선 사람들이 겪는 그런 상황하고는 조금 좀 색다른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주지적인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자, 근데 시골길의 모습이 넥타이처럼 비유가 되어 있는데 일광의 폭포라고 하는 거는 일광, 해일자에다 빛광자니까 눈부시게 쏟아지는 그 정오 주변의 햇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보조관념인 폭포로 비유를 했습니다. 일광의 폭포, 그 속으로 사라지고.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일광의 폭포는 눈부시게 쏟아지는 가을 햇살을 말하는 겁니다. 가을 햇살에 눈이 어른거리면은 거기, 그리고 또 이제 가을 햇살에 그 아득히 이어지는 시골길의 모습을 그 구겨진 넥타이처럼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라지고라는 여기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는 의미가 있죠.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그래서 만연한 자아 상실감, 이런 거를 좀 느끼게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일종의 소멸의 슬픔 같은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굉장히 해맑은 날 햇빛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역광 현상 때문에 눈이 부셔서 안 보이게 되죠. 그러한 현상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타이의 형상을 빌어서 점점 멀어질수록 좁게 보이는 그러한 길의 모습, 원근법적인, 수채화에 있어서 원근법적인 그러한 모습을 또 시각적으로 이렇게 형상화시켰습니다.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2시의 급행열차가 들이달린다. 자, 이 대목에서는 조그만 담배 연기는 실제 담배 연기가 아니라 기관차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물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어떤 포착해내는 재치 있는 표현이자 감각인 거죠. 여기서 풀어진 넥타이와 조그만 담배 연기는 각각, 풀어진 넥타이는 길을, 그리고 그 조그만 담배 연기는 열차가 내뿜는 연기, 이런 거에 보조관념으로 사물을 먼 거리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원경이라는 거죠. 원경. 먼 거리에 두고. 그러면은 실제 담배 크기만한 모습으로 먼 거리에 있는 열차가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열차가 내뿜는 연기는 마치 담배 연기인 양.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이 담배 연기로 내뿜는 이러한 표현을 한 걸로 봐서 시인도 흡연을 좀 하는 쪽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자, 포플라 나무의 근골. 이때 이 근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뿌리, 골격, 뼈 이런 것만 말한 건데 그 이파리가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 즉 나목이라고도 그러죠. 벌거벗은 라자에다 나무 목자서 나목.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여기 포플라 나무의 근골, 즉 근육과 뼈대로 포플라 나무가 앙상한 모습인 건데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라고 하는 거는 잎새가 모두 져버리게 되면은 그 사이로 헝헝 뚫려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겠죠. 이파리가 무성할 때는 안 보이던 그러한 모습들이. 그래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의 모습인 건데 거기에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여기에서 이제 공장의 지붕, 공장 지붕 1930년대 일단 이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공장의 이미지를 단단하고 날카로운 이미지로 흰 이빨이라고, 흰 이빨을 드러낸 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날카롭죠? 흰 이빨은 공장의 지붕이 상기하는 이미지인데 공장 같은 현대적 문물에 대한 시인의 나름대로의 부정적 태도 이런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흰 이빨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공장 지붕은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위협하는 아주 흉폭한 야수의 이미지 이런 걸 갖게 되죠. 그리고 또는 흰 이빨이 폐허가 된 앙상한 공중의 그 공장의 지붕을 말하는 겁니다. 황량함. 그래서 이 근골과 흰 이빨 이것이 가을에 스산하고 황량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형해화된 그런 이미지인 거죠. 공장의 이미지. 자, 그런데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 이 철책이라고 하는 것은 쇠붙이로 만든 울타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구부러졌다라고 그랬어요. 역시 전쟁의 흔적이 있는 거죠. 구부러진 그 철책이 하나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람에 나부끼고 원래부터 구부러진 철책의 모습으로 시각적으로 이제 바람에 나부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셀로판지는 얇은 막질의 그 물질인 거죠. 색깔이 없고 투명하고 유리 모양의 광택이 있는 건데 그 구름이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거는 얇은 조각구름을 말하는 겁니다. 풍성하지 않은 얇은 조각구름이 하나 그 위에 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셀로판지라고 하는 게 1930년대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인 겁니다. 엑조티시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근대적인 감수성, 그러한 단어를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지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근대적인 그런 모더니티, 그 모더니즘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시어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불길한 이미지를 주죠. 그래서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명이 굉장히 경박스럽게 느껴지는 그러면서도 세련된 표현인 겁니다. 이미지가 어떤 셀로판지라는 그 단어로 인해서 펄럭펄럭거리는 느낌이 나죠. 그런데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여기 그 벌레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들판에 있습니다. 그 풀잎을 발길로 이렇게 차면서 그 서정적 자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 풀벌레 울음소리와 그걸 발길로 이렇게 차며 지나가는 모습 두 가지가 즉 청각과 시각이 어우러지는 공감각적 그러한 표현으로 묘사가 된 그러한 시어인 거죠. 그 풀벌레 소리는 청각적 심상, 그 다음에
여기 자욱한 풀벌레 소리, 풀벌레 소리를 자욱하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시각적 심사인 거죠. 그럼 자욱한 풀벌레 소리 하면은 원래 풀벌레 소리라고 하는 그 청각을 자욱한 안개가 자욱히 낀 것처럼 이렇게 시각화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공감각이면서 공감각적 표현인 동시에 청각을 시각화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감에 젖은 채 방황하는 시적 자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시적 자아가 여기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황량, 아주 황폐하고 쓸쓸한 처량한 그 양자입니다. 그래서 황폐하고 처량한 그 쓸쓸한 생각 버릴 곳 없어. 이 서정적 자아가 그 몰락해가는 시대, 그 다음에 전쟁의 폐허가 된 도른시, 낙엽 이런 것 등등과 더불어서 쓸쓸한 가을 풍경에서 시적 자아의 고독한 감정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조국인 대한민국도 역시 일제치하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죠. 이런 상태에서 그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황량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적 자아의 행위인 겁니다. 나름대로의 도전적 행위인 거예요. 하강의 이미지에서 상승을 맛보려는 뭔가 도전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돌팔매는 시적 자아가 현대 문명의 어떤 황량함을 인식하고 현대 문명이 뭔가에 이 붙잡혀 있음, 볼모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문명을 막연히 동경하면서 그에 대한 그리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거기에서 본격적인 어떤 문명 비판으로 발전을 못합니다. 즉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이 시인이 시적인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모순적 태도에서 그런 게 드러나죠. 즉 쓸쓸한 가을 풍경을 대하는 서정적 자아의 심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면서 무기력하면서도 할 일 없이 돌팔매나 던지는 그런 시적 자아의 모습, 그리고 그 돌은 역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하강하여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겨간다. 내가 이렇게 돌을 던졌지만 돌판매질을 했지만 그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즉 사람이 들어가 어떤 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둘러치는 막, 그게 장막이죠. 그 안을 보지 못하게 뭔가에 의해서 에워싸여진 둘러치는 막인데, 이게 어떤 황량한 시대적 현실 또는 쓸쓸한 가을 정경을 말하는 거죠. 즉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간다. 즉 시적 화자가 가을의 황량함, 도시의 삭막함과 일상의 쓸쓸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행위. 근데 그 행위의 하나로 돌을 던져 올려보지만 결국 그 돌은 결국 반원을 그리며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하강의 이미지. 결국 현재의 우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넥타이가 풀어져 길은 사라지고 이 잠기어간다. 그 고독한 반원을 그리며 잠기어간다 등은 낙엽과 함께 하강적 이미지를 계속 드러내는 그런 시어들입니다. 결국 시적 화자는 일상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고독한 상황에서 고독을 느낄 뿐, 그리고 가을의 어떤 조락의 계절인 가을과 더불어서 시적 화자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인으로서의 어떤 비애, 어쩔지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명을 완전히 비판하지도 못하고 다시 문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문명은 파괴적이고 소모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폐허적인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나는 알렉산더 대왕도 아니고 징기스칸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그저 무기력한 소시민으로서의 나는 그저 무의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겨우 연명하면서 문명에 기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상승을 시도하지만 결국 허무하게 다시 바닥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전쟁 폐허에서 느끼는 어떤 참을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가벼움 같은 것, 파리 목숨에 지나지 않는, 자,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자, 이 작품은 지금 한용우님의 님의 침묵과 같이 쓰인 지어가 함축적 의미와 아주 그 표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함축적 의미가 깊고 표현 방법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함축적 시어를 갖다가 우리가 좀 더 깊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비유법, 그 다음에 선명한 이미지 제시 방법, 이른바 그 시각적 이미지를 중요시했던 이미지즘, 어떤 회화성, 마치 풍경화를 그리듯이 그리는 그 시어를 구사하는 그런 방법, 그러한 방법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추일서정은 가을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정과 서경, 이 상황이 비유를 통해 형상화된 작품인 거죠. 그래서 먼저 경치를 제시한 다음에 나중에 자신의 서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경후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 쓰이는 비유법은 시각적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 이거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미지, 의미, 이미지와 정서, 이미지와 풍경,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시를 감상해야 되죠. 이 작품에서는 김광균의 이 추일서정은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하나의 그 회화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도시에서 느끼는 삶의 고독, 비애감, 슬픔, 이런 걸 주관적인 감각 체험으로 창작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이전에 대개 이제 1920년대, 한 25년, 20년대, 1920년대는 낭만시가 주종을 이뤘죠. 이상화의 어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의 침실로, 홍사용의 나는 왕이로소이다 같은 것. 근데 1925년 정도 되면은 그 카프파라고 그 어떤 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그 목적주의, 이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적인 시를 씁니다. 그러한 시의 풍조에 반대를 해서 1930년대에는 순수시가 이렇게 순수시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순수시는 음악성을 되게 중시여깁니다. 이른바 예술지상주의를 표방하면서 김영랑, 정지용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30년대 중엽에 이 김광균 씨가 활동하던 이 무렵에는, 즉 그 목적 위주의 그런 사상시, 카프파의 그런 시에도 반감을 제시하고 순수시의 어떤 예술지상주의, 음악성 중시의 시풍에도 반감을 제시하면서 일종의 반감을 품으면서 이른바 주지시라고 하는 이미지즘 계열의 그림 그리듯한 회화성을 중시 여긴 시를 써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광균, 장만영 이런 분인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김광균님의 어떤 이 와사등 같은 김광균님이라고 하는 그 시의 작품은 2008년도에 수능, 2015년도 6월 모평, 그 다음에 2012학년도 6월 모평, 그 다음에 2009학년도 하여간 고3 평가원 기출로만 4번 이상 나온 작가입니다. 대단히 우리가 중요시해서 공부를 해야 될 작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대 도시 문명 속에서의 어떤 고독과 비애, 그리고 이제 이른바 뿌리마저 뽑혀버린 이 파편이 나뒹구는 그런 도시 폐허 더미 속에서 이방인이 느끼는 이방인적인 우수를 노래를 하죠. 가을을 전제로 현대인의 어떤 고달픈 눈에 비친 가을의 애수, 고독, 이런 독특한 회화적인 이미지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병 정부의 집회,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청각적인 이미지보다는 어떤 회화적인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에 치중을 합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좀 이렇게 억압하면서 구체적인 감각 위주로 대상을 표현하려고 한 노력이 잘 드러나 있죠. 이른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호를 표현할 때 시호를 떠오르게 만드는 어떤 자연 속의 대상물, 그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객관적인 그런 상호 관련이 있는 시적 표현 대상, 이런 거를 빌려서 그것들을 질서 있게 나열하면서, 그리고 그걸 조명화하면서 그걸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모더니즘 계열인 거죠. 그래서 서구적 이미지를 동원해서 이른바 이국적 정서, 이런 거를 표현했다는 것. 그래서 자연을 도시적 감각 소재로 이렇게 활용하고 표현한다는 것. 이게 그런 의미가 이제 바로 모더니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더니즘 하면은 원래 근대주의, 근대성 이런 건데, 넓은 의미로는 옛날에 그 중세 봉건 시대의 교회의 권위, 봉건성 같은 거, 이런 거에 반항을 하고 과학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근대화를 지향하는 풍조를 말하지만, 김광균님의 시에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광의적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기계 문명과 어떤 도시적 감각, 이런 걸 중시 여기는 현대풍의 세련된 의미, 이런 정도인 거죠. 좁은 의미의 모더니즘 시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시에 떠오르는 풍경들은 낙엽이 떨어져 뒹구는 길은 구불거리고 멀리 뻗어 있고, 그 길을 따라 가로질러서 기차가 휙 달리는 거죠. 연기를 뿜으면서. 그리고 한쪽 옆에는 철책이 쳐진 다소 거부감이 가는 공장이 앙상하게 들어차 있고, 하늘 위에는 마치 그 셀로판지 접어 만든 듯한 구름 한 점이, 조각구름 한 점이 딱 떠 있는 모습, 이런 거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일종의 이제 낙엽을 바라보고 있죠. 일종의 원관념들인 겁니다. 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쨍쨍이 뜨는 햇볕, 일광, 그 다음에 급행열차, 포플라 나무, 공장의 지붕, 철책, 구름이 떠가죠. 그 다음에 자기가 던진 돌팔매질, 날아가는 돌, 이런 걸 시선이 이리저리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을날에 여러 풍경을 갖다가 시선을 따라 열거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눈에 비치는 풍경에서 우리가 느끼는 정서, 이런 거는 일단 낙엽, 길, 일광, 급행열차, 포플라나무, 공장의 지붕, 그 다음 철책, 구름, 이런 건데, 망명정부의 지폐, 낙엽은 망명정부의 지폐, 길은 구겨진 넥타이, 이런 식으로 비유가 되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 혹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이런 쪽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혼자서 황량한 생각조차 버릴 곳 없이 고독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적 화자의 고독감, 황량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쓸쓸하고 고독한 느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시를 통해서 기본적인 시적 비유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 만약에 직유법 그러면은, 여기 직유법 그러면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이런 게 이제 직유법인 건데, 비슷한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서정주님의 추천사에 나오는 이와 같이 같이처럼, 이렇게 직접 비유한 걸 직유라고 합니다. 근데 은유는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A는 B이다. 이 낙엽이 원관념이고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이것은 보조관념인데, 예를 들면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직접 A는 B다, 이렇게 매개어인처럼 같이 이런 단어 없이 직접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 비유, 그래서 은유라고 하는 겁니다. 은유. 그러니까 같이처럼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직유, 그렇지 아니하면 은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며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2시에 급행열차가 마치 사람처럼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달린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쪽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뭐냐? 일종의 그 화류법 혹은 의인법 이런 것과 유사한 건데, 이제 의인법이나 화류법과 유사한 건데, 의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태극님의 서해상의 낙조에 나오는 어디서 살진 반달이 함을 따라 웃는 곳, 반달이 사람처럼 웃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비유를 했기 때문에 사람의 의제에서 의인법,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비유하는 그걸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유치원의 깃발에서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이럴 때 애수, 일종의 노스텔지아 같은 어떤 그 서글픈 그런 마음인 건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애수를 백로라는 새처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화류법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유법, 환유법 등등 이런 게 있어요. 제유법, 환유법, 대유법. 그 제유법은 일부로서 전체를 표현하는 건데,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라고 하는 식기, 시문에 그날이 오면에 나오는 그 삼각산은 진짜 삼각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토의 일부로서 국토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걸 제유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돌려서 표현한 게 있어요. 환유라고. 관이의 향기로운 노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노천명의 사슴이라는 시에서 이 관은 사슴의 뿔이지만 왕관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 왕관과 연상시켜서 무척 높은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시에서도 이제 낙엽은 원관념인데 이거의 보조관념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길이 원관념,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 이게 보조관념인 거죠. 그 다음에 조그만 담배 연기, 이거가 실제로 새로 2시의 급행열차, 이 급행열차가 달리면서 내뿜는 연기, 이걸 담배 연기로 표현했습니다. 즉 급행열차의 증기, 이게 원관념이라면은 조그만 담배 연기는 급행열차를 보고 급행열차가 뿜는 그러한 증기를 보고 담배 연기로 표현한 거니까 담배 연기가 보조관념인 거죠. 즉 급행열차의 그 증기가 원관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포플라나무의 근골, 이 앙상한 그 나뭇가지를 말하는 거죠. 이 근골. 그런데 이 포플라나무에 원래 이제 잎이 모두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인데 이걸 보고 근골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어떤 뼈만 남은 형해화된 그런 뼈 조각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관념인 거죠. 이 포플라나무가 원관념인 거고, 포플라나무를 마치 앙상한 뼈처럼, 뼈만 남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부서진 채 있는 공장의 지붕을 보고 여기 흰 이빨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지붕을 파괴된 모습처럼 그러한 걸 갖다가 흰 이빨이라고 이렇게 보조관념을 통해 표현을 했죠. 자,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여기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다양하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가을, 낙엽을 망명정부의 집회에 비유하면서 쓸쓸함과 무상함을 전개해 나가죠. 그러면서 자연의 풍경은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채 도시화되고 문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에 표현된 자연은 집회, 포화, 넥타이, 담배 연기, 급행열차, 공장, 철책, 셀로판지 이런 것 등으로 비유되어 있어서 인간이 따뜻함을 느끼고 온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겁니다. 황량하고 쓸쓸한 풍경이에요. 그래서
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별로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도시와 문명화된 자연의 황량함 속에서 지독한 고독을 주인공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황량함을 향해 돌판매 하나를 던져보지만 그 하나는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겨갈 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분신과 같은 그 돌처럼, 이 돌팔매질의 그 돌처럼 시적 화자는 도시화, 문명화된 자연 앞에서 방황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을날 특별히 고독감을 느끼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시면은 이게 이 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더니즘을 표방하면서 현대의 문명을 어떤 비평을 적극적으로 가하질 못합니다. 사실 비판할 문명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서구적인 분위기를 동경하는 우리나라 30년대 그 모더니즘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다고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가 제시하는 황량한 풍경은 작중 인물의 앞에 있는 사물들의 모습인 동시에 자신의 쓸쓸한 심리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허전한 생각에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풀벌레 소리 들리는 풀숲을 공연히 발로 차보는가 하면 허공의 돌팔매질도 해봅니다. 그러나 쓸쓸한 풍경 저편으로 반원을 그으며 떨어지는 돌팔매는 그를 더욱 적막하게 만들고, 허공을 향한 이 돌팔매는 결국 황량한 상황으로부터 이 서정적 자, 시적 자가 벗어나 보고자 애를 쓰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즉 잠재적 욕망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거죠. 고독한 반원을 긋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바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는 우울한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작품에 기발한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신선함, 어떤 지적인 태도, 이런 게 드러나지만 결국 그 황량함 속에서 이 방황하는 한 인물의 우울한 노래일 뿐입니다. 더 깊이 있는 성찰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김광균의 와사등까지 살펴본 다음에 김광균의 시세기를 갖다가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추일서정은 일단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